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제목부터가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 네,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이 글이 고 이건희 회장이 평생에 걸쳐서 터득했다고 알려진 일종의 인간관계 정리법을 다루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글에 담긴 원칙들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을 찾아보는 거죠. 수십 년의 경험이 담긴 지혜니까요.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흔히 상식처럼 생각했던 용서나 화해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아, 처음 읽으면 와, 이렇게까지 차가워야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곱씹어 보면 오히려 이게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네, 자, 그럼 이 글이 제시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주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용서와 화해를 동일시하는 순간 평생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된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를 용서하면 당연히 관계도 예전처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하다고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글은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네, 바로 그 분리가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는 이 두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죠. 먼저 용서, 그러니까 forgiveness. 이건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아,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네, 전적으로 나를 위한 내면의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인 분노, 원망, 이런 감정의 독을 스스로 정화하는 작업인 거죠. 아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과나 동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나 혼자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화해는요? 반면에 화해, 즉 reconciliation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뭐랄까 쌍방의 선택이고 외부적인 행동이에요. 선택이다. 네, 무너졌던 신뢰의 다리를 다시 놓는 것과 같죠. 그래서 글이 강조하는 게 용서는 할 수 있어도 화해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다. 네, 아무에게나 주어져서도 안 되고요. 이건 상대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이 관계를 복원할 가치가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한 뒤에 내려야 하는 신중한 결정이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는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긴 지인 이야기요. 네, 그 이야기. 이건희 회장이 법적인 조치는 다 취했지만 개인적인 미움이나 원망은 내려놓았다고 하죠. 마음속으로는 용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감정은 정리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지인이 찾아와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이 모든 걸 압축하는 것 같아요. 용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함께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에 진짜 엄청난 단호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감정적인 문제는 내 안에서 해결했지만 무너진 신뢰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별개로 처리하겠다. 이 의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혼란을 겪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용서했으니까 예전처럼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똑같은 패턴의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글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용서는 하되 화해의 문은 아주 굳게 닫아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애초에 그런 상처를 주는 관계를 왜 우리는 미리 알아채지 못할까요? 이 글에서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 불편한 행동이 그냥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하던데요. 네, 신호라고 표현하죠. 우린 보통 오늘 기분이 안 좋았나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왜 우리 뇌는 그렇게 명백한 경고음을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일 거예요. 안정성? 네, 그 불편한 신호를 인정하는 순간 관계를 재검토하고 때로는 끊어내야 하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랑 감정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뇌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또는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손쉬운 길을 택하는 거죠. 일종의 회피 기제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글은 바로 그 자기의심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그 의심은 오류가 아니라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센서라는 겁니다.
센서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상처의 본질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붕괴로 보는 시각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글의 통찰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인간관계의 뼈대는 신뢰라는 구조물인데 배신이나 반복적인 상처는 이 구조물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아,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암을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구조는 복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가 나오지 않나요? 네, 비유가 아주 절묘하죠. 금이 간 도자기는 아무리 잘 붙여도 원래 강도로 돌아갈 수 없고 바닥이 깨진 항아리에는 다시 물을 채울 수 없다고요. 한번 무너진 신뢰 위에 관계를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건 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걸 뒷받침하는 심리 연구 결과도 나오잖아요. 신뢰가 깨진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3년 안에 또 다른 배신을 경험했다. 맞아요. 70%. 70%라니? 이건 실수가 아니라 거의 패턴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믿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지기 쉬운지 보여주는 숫자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구조적으로 약해진 관계는 작은 충격에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감정적으로는 다 용서한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되는 이유. 바로 그거죠. 머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몸은 그 관계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기억하고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뢰 구조가 무너졌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럼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통 복수 아니면 도망 이 두 가지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양극단이죠. 이 글은 제3의 길, 바로 성숙한 무관심을 제안합니다. 복수는 나를 상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고 도망은 내가 여전히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네, 진짜 강력한 대응은 상대가 뭘 하든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무관심이라는 설명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성숙한 무관심은 감정적인 포기나 회피가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3단계 전략이에요. 3단계의 전략이요? 네, 첫 번째 단계는 거리 두기입니다. 물리적 그리고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는 거죠. 핵심은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의식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중심에서 주변부로. 네, 예를 들어 더 이상 사적인 고민을 나누지 않고 SNS에서도 거리를 두고 업무적인 관계라면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식으로요. 관계의 등급을 핵심 인물에서 그냥 아는 사람으로 강등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반응인데 솔직히 이건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매일 봐야 하는 직장 동료나 가족이라면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죠. 상대가 계속 말을 걸고 다가오는데 거기다 대고 반응을 안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반응은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상대의 도발적인 말이나 행동 혹은 뒤늦은 사과나 회유에도 내 감정의 스위치를 켜지 않는 훈련인 거죠. 감정의 스위치. 네, 예를 들어 상대가 비아냥거려도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상처받는 대신에 아, 이 사람은 또 이러는구나 하고 내 감정과 분리해서 사실로만 인식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짧고 건조하게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거죠. 아하. 어떤 감정적 동요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자기정비. 네, 이게 활용점정입니다. 그동안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데 쏟아부었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요. 네. 그걸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걸 배우거나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기거나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거죠. 상대에게 빼앗기던 에너지를 나를 성장시키는 연료로 쓴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파괴적인 복수라고 글은 말해요. 상대는 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고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니까요. 10년 넘게 키운 핵심 임원이 경쟁사로 떠났을 때의 일화가 바로 이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 일화도 아주 강력하죠. 처음 사흘간은 엄청난 배신감에 분노했지만 이내 태도를 바꿔서 그 임원이 떠나는 날 악수하면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는 대목. 와, 거기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엄청난 내면의 힘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감정적 통제력이죠. 그리고 그 후가 더 중요해요. 그 후요? 네. 진심으로 그의 성공을 빌어주었지만 그에게서 온 연락은 일절 받지 않았고 몇 년 뒤 돌아오고 싶다는 제안도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거절했죠. 어떤 원칙이죠?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다는 원칙이요. 개인적인 감정, 즉 용서는 처리했지만 관계의 구조, 즉 화해는 복원하지 않겠다는 경계를 명확히 한 겁니다. 미움도 복수심도 없이 그저 내 세상 밖의 일로 처리해버리는 것? 네. 글은 이것을 성숙함의 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 내공을 갖추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향점으로는 분명해 보이네요. 근데 이런 원칙들을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상처 주는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그 심리가 궁금해요. 이 글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로 두려움, 사회적 압력, 자기의심 이런 걸 꼽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바로 죄책감이라고 말해요. 죄책감이요? 네. 내가 너무 냉정한가? 오랜 인연인데 내가 배신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보다 우선시하도록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일 수도 있고요. 와, 정말 공감되네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글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져야 할 가장 성숙한 책임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책감의 허들을 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정리해줄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기준을 하나 제시하더군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이 있죠. 청취자분들도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내 삶에 깊이 들어온다고 상상했을 때 나는 편안한가? 아니면 긴장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첫 느낌이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거죠. 네, 그야말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질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된다면 그건 명백한 신호예요. 어떤 신호죠? 당신의 머리가 아무리 괜찮아, 용서했잖아 라고 합리화를 해도 몸과 마음은 이미 그 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몸의 반응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글은 우리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나는 화해를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네, 둘은 다른 것이죠. 이 둘이 결국 같은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진정한 평화는 관계의 복귀가 아니라 거리에서 온다는 메시지가 참 아프면서도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애쓸 때는 결코 얻지 못했던 그 고요함과 평온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는 순간 비로소 찾아온다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가? 아침에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당신의 그 평온함이 모든 관계 설정의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통찰로 알려진 글을 통해 상처 준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관계 회복이 아닌 나를 지키는 거리에서 오며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화해는 상대와 나 모두를 위해 신중하게 내려야 할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평온이 그 어떤 관계나 사회적 시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결국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내면의 평화를 원하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내내 타인과 거리를 두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거리를 둬야 할 대상은 과거의 나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나요? 네,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이번엔 다르겠지 하며 또 기회를 주고 몸이 보내는 불편한 경고음을 애써 무시했던 바로 그나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평화는 그런 과거의 나 자신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